이재명이 한테 1차 선거법 2년, 위증교사 3년 구형인 내린 거는 저건 이재명이한테 거의 사형 선고 내린 거랑 똑같습니다. 좌파들은 뭐 구형은 구형일 뿐이다 그러지만 검찰도 법조인이고 판사도 같은 법조인입니다. 다 연수원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고 그 구형을 검사 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그 양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도 지 판결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다 양형의 기준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좌파 판사가 그냥 지 죽을 각오로 무죄 때려버리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면 구형 2년에는 아무리 깎아줘도 이를테면은 뭐 집행유예 정도밖에는 못 깎아줘요. 벌금으로 때리지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거 이상의 형이 나올 거다. 그렇게들 다들 봅니다. 이거는 이제 좌파 변호사들도 방송에 나와서는 딴소리 하는데 그냥 야 솔직히 너 얘기해봐 그러면 아유 이거 아무래도 끝난 것 같아. 그렇게들 봐요. 그런데 이게 가장 가벼운 범죄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이 제일 가벼워요. 그 다음에 위증교사가 그 다음으로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그 다음으로 무거운 건 뭐냐면 백현동 그거. 그 다음은 무거운 게 대장동. 그 다음에 제일 무거운 게 저 쌍방울 대북송금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적행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화영이라는 자 1심에 9년 6개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순서대로 이제 앞으로 계속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이 상황이면 어떤 상황인지 지그들도 다 느끼지 않겠어요? 이재명이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든 딱 깨놓고 얘기해보자 그러면은 대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국이는 이미 2년을 받아놓은 상태고 이재명이는 앞으로 우리 유여의 교수가 엊그저께 걸리면 죽는다 해서 이렇게 계산한 것에 따르면 최소 32년이 되는 거거든. 근데 유 교수도 그냥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독일에서 법학 박사를 따고 한국에 들어와서 뭘 했냐면 대법원의 그 재판 연구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판결을 하는 거지만 대법관이 모든 사건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하고 법리 적용하고 양형 계산하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사건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재판 연구관들을 굉장히 많이 둬요. 박사급 연구관들, 판사 출신 연구관들을 두는데 이 사람들이 사전에 쭉 정리해서 여러 가지 양형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그 보고서를 올리고 그걸 대법관들이 받아서 거기에 자기 의견을 좀 첨삭해서 판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판 실무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유여의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대법관 재판연구관으로 있을 때의 경험을 살려서 양형 기준을 적용을 해보니까 이재명이는 최소 32년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조국이는 뭐 올해 안에 감옥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아무리 뭐 항소심에 대법으로 재판을 끈다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다른 거는 좀 마땅치가 않은데 재판 끌지 않게 하는 거 하나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그 얘기 다시 했어요. 선거법 재판은 633을 지키도록 해라. 633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심 3개월 이거거든요. 그런 선거법만 그렇게 빨리 하고 다른 재판은 천천히 해도 되냐? 그게 아니고 조희대라는 사람은 뭐든지 다 규칙에 맞춰서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이래야 이 국민들이 사법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재판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다. 이게 이 사람 평생 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1심에서 유죄 나오고 2심, 3심에서 질질 끌겠다는 작전을 구사를 해도 적어도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잘 안 먹힐 거다. 그렇게 보면 아무리 끌어도 이재명이는 내년이면 감옥 가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조국이는 올해 안에 감옥 갈 거고 이재명이는 내년이면 감옥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조국이가 뭐 연말은 혹시 넘길지 몰라도 내년 초에는 가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도 그렇게 사건을 길게 끌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자들 입장에서 살아날 유일한 길이 뭐냐? 유일한 길이 감옥 가기 전에 지가 대통령 되는 거죠. 다른 거는 안 돼. 국회의원을 백날 해봤자 감옥 가는 걸 피할 수는 없는데 대통령은 피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가의 원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자리고 국군 통수권자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형사소추도 일단 중단시킨다. 대통령이 되면 일단 집행도 정지시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국이나 이재명이가 감옥 안 갈 유일한 방법은 감옥 가기 전에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런데 3년 후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2027년 3월에 대선인데 그때까지 이제 한 2년 반 남았는데 그때까지 버틸 재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고 대선을 일찍 치르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자들이. 일찍 끌어내리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입니다. 그래서 탄핵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조국이가 지금 뭐 그냥 정신없이 탄핵 쪽으로 몰아가는 거는 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 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국회에서 200명 이상 탄핵 표결을 할 때 1단계가 완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3분의 2, 9명 중에 7명이 탄핵할 때 비로소 이제 탄핵이 완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로 가면은 사실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헌법재판관이 9명이었는데 처음에 그 9명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이 사람 확실히 자유우파라서 믿을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최소 4명이었거든. 근데 한 명이 그만 임기 다 됐다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후임을 임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8명이 됐어요. 8명이 돼도 어쨌든 3명은 반대가 확실했다고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8대 0이잖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법리만 따지는 게 아니고, 맞으면 이자들도 정치를 하는 거야. 특히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가는가를 맨날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영합하는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치적 재판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8년 후에 비슷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뭐 국회에서 통과시켜봤자 헌법재판소에서 막을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기각시킬 거야. 그거 믿고서 헌법재판소로 가자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거기서 기각해버리면 노무현 때처럼 되는 거예요. 노무현도 국회에서 탄핵 통과됐는데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는 바람에 오히려 탄핵했던 쪽이 역풍을 맞아가지고 그때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되지 말란 법은 없지만, 그런데 노무현 사례도 있지만 박근혜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절대 탄핵 안 당한다고 믿고 믿었는데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탄핵을 시켜버린 그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재판소까지 가기 전에 저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저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저지하려면 사실은 간단해요. 지금 국민의힘에 108명이 이탈만 안 하면 돼. 그러면 반대 108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국회가 이 탄핵안을 처리를 못하는 거거든.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이 108명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똘똘 뭉치게 하는 1차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당대표한테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그 책임을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대표가 되겠다고 출마를 했을 때는 첫 번째 임무가, 저 좌파들이 이재명이 조국이 재판이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도 다 알고 대표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첫 번째 미션은 뭐냐? 대표가 되면 108명을 똘똘 뭉쳐서 탄핵 저지하겠다. 이게 첫 번째 미션인 거지. 그게 한동훈이 아니라 다른 누가 됐더라도, 원희룡이가 됐든 나경원이가 됐든 지금 당대표의 1차적인 책무는 좌파들의 탄핵을 막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거가 지금 이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한테 맡겨진 가장 중요한 미션이에요. 임무인데, 지금 이자가 이거를 제대로 해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굳이 뭐 한동훈이랑 갈등을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자가 이게 불안한 거야, 지금. 우리가 보기에. 과연 이자가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막겠다고 하는 결심은 서 있을까? 이게 지금 계속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른바 당정 갈등이라는 게 이제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지 못하면 너도 죽는다. 이거를 한동훈이가 자다가도 놀라 깰 정도로 끊임없이 압박하는 거가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정치는 권력관계거든요. 권력관계의 본질은 뭐냐면 공갈과 협박이에요. 이게 공갈 협박을 거칠어 보이지만 본질은 공갈과 협박이에요.
뭐냐, 군대가 됐건 경찰이 됐건 이 국가의 강제적인 물리력 기구 있잖아요. 이 물리력 기구, 뭐 우리 국군, 대한민국 경찰, 검찰, 그다음에 교도소 보세요. 겉으로는 다 정말 점잖고 품격 있게 하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너 법 안 지키면은 잡아갈 거야거든. 그렇죠. 너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면은 너 잡아갈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공포를 동원해서 협박하고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관계의 본질도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라고 하는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한테 필요한 거는 딱 하나예요. 너 윤석열 대통령을 좌파의 탄핵 공작으로부터 막아서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죽어. 이거를 아주 실감나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성구 TV에서 그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한동훈이도 그 정도는 이렇게 개념화 시켜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정도는 알 거예요. 정치판이 들어온 지 이제 한 1년 가까이 돼 가니까. 이제 한동훈이의 고민은 이거예요. 지는 대통령이 목표하네요.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자꾸 떨어져. 그리고 여론도 안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한동훈이는 리틀 윤석열이야.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국민들 여론도 안 좋은데 자기가 윤석열의 꼬붕처럼 돼가지고서 과연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냐. 뭔가 이거 대통령하고 거리를 둬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한동훈이의 고민이죠. 그런데 그러면 거리 두면 되잖아. 튀어나가 그러면. 이준석이 튀어나가잖아. 튀어나가 그러면 튀어나가면 되는데 튀어나가면 야당해야 되잖아. 그리고 몇 명이 같이 자기를 따라 나갈지도 확신도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튀어나간다 그러면 한 2명 튀어나갈까 같이? 그것도 안 될지 몰라요. 자신은 없는 거야. 뭔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은 가득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좀 거리를 두고 차별화는 하고 싶은데 막상 차별화를 하려니까 겁은 나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이 한동훈 고민에 이것을 한마디로 딱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호적 차별화를 하면 안 될까요? 이거예요. 그게 그 한동훈 캠프의 전략가라고 하는 신지호가 한 말이에요. 우호적 차별화를 하면 그 정도는 대통령이 좀 양해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자들이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우호적 차별화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 뜨거운 얼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혁명 모순이야. 그러니까 차별화는 차별화는 거지. 우호적인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인 거지. 이 두 개가 지그들 입맛에 맞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해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 한 번.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6.29 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운동 87년에 이걸 맞아서 도저히 계속 그 강압적 방식으로는 정권 유지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6.29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대타협안을 내고 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6.29 선언의 핵심이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겠다는 거거든. 그럼 선거한다는 뜻이에요. 그 전까지는 선거가 없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거가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간접선거로 97%인지 8%인지 찬성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는 대통령을 직접 국민이 뽑는 직선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민정당의 노태우가 이미 체육관에서 뽑히는 간선제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돼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가 정말 날벼락을 맞은 거지. 아니 그냥 며칠만 더 가면 나 전두환처럼 나도 체육관에서 그냥 대통령 되는데 갑자기 이걸 국민들이 직접 뽑는 선거를 하라고 그러니까 지는 해본 적도 없고 그 당시에 그 6월 민주화 운동의 그 민주화 열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나가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노태우가 나 그거 절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거를 전두환이 노태우를 불러서 설득을 해요. 막 야단도 치고 설득도 해요.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 추세,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이 민주화 흐름을 우리가 정면으로 막아낼 수는 없다 이미. 그러면 이 흐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기서 우리가 생존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6.29라고 하는 이 대타협안이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했지만 네가 했다고 그래라. 그래서 네가 결단의 지도자로 국민들한테 이미지업을 해야 된다. 네가 했다고 내가 해줄 테니까 네가 했다 그래라. 그리고 네가 이거 하겠다고 하면 내가 좀 처음에 반대 좀 하는 식으로 폼을 잡아줄게. 그 대통령이 반대를 하는데도 이걸 밀어붙인 아주 용감한 사람으로 국민들한테 네 이름을 알리자.
이게 첫 번째야. 짜고 치자는 거였어요. 두 번째, 너가 대통령 선거를 하면 국민들이 어쨌든 나에 대해서는 지지자도 있지만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네가 나를 욕을 해라. 막 짓밟아도 좋다. 이기기만 하면 내가 네 발열에 짓밟히는 게 뭐가 문제겠냐.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을 해요. 그래서 노태우가 할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도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해요. 그래서 6.29 선언은 노태우가 선언한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이제 전두환의 작품입니다. 전두환이 그러면서 아주 정말 위대한 또 탁월한 결단을 내린 사람인 거죠. 전두환의 6.29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거의 흘리지 않고 민주화로 갈 수가 있었거든. 전 세계 제3세계 여러 나라들 보면요.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권력을 그냥 내줄 세력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내줄 때 내주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거든. 그 전두환의 결단을 우리는 거의 흘리지 않고 민주화로 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노태우가 한 걸수록 공을 돌려줬어.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가 전두환과 차별화를 해요. 그래서 나온 캐치프레이즈가 보통 사람의 시대야. 그러면서 난 전두환과 다르다는 거거든. 쉽게 말해서. 이걸 해서 노태우가 어쨌든 대통령이 돼요. 요 아주 특수한 상황에 전두환이 아예 만들어줘서 차별화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두 사람의 관계는 당시까지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동지적인 관계였잖아. 그러니까 동지적 차별화지. 우호적 차별화. 이게 우리 정당 정치사에 유일하게 있었던 우호적 차별화 사례예요. 이거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정말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은 동지였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모든 그 세력, 정치 세력 기반을 전두환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두환이 그 모든 거를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우호적 차별화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가 무덤까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신뢰가 확고하게 전제가 될 때나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관계는 그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예요. 그것도 대통령이 깬 게 아니야. 한동훈이가 깼어. 지가 깼어. 그래 놓고 우호적 차별화를 해달라고 지금 때를 쓰는 거거든. 그래 대통령이 기도 안 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가 좌충우돌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협의회 구성 가지고서 부딪혀. 사실은 의료개혁은 한동훈이가 안 끼어들었으면 훨씬 빠르게 마무리가 됐어요. 의사들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이게 막판에 끼어들어가지고 여야 의정이라고 하는 거를 떡하니 내놓으니까 의료계 입장에서 트집 잡을 거리가 하나 더 생긴 거지. 그리고 의료개혁은 워낙 대의 명분이 분명하고 국민적 지지가 많기 때문에 또 좌파들이 저게 의료 퇴행을 불러온 세력이잖아요.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보재정 아주 작살내놨지. 김대중이 때는 아예 의대정원을 줄였지. 이게 좌파들의 원죄가 많은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을 사실은 그 역사적인 과오들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을 국민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걸 하기는커녕 막판에 잘 가고 있는 이 마무리 단계의 의료개혁에 이재명이 들어 숟가락 들고 같이 와 라고 문을 여주러 준 거야. 이건 도대체가 우선 기본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공학적으로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먹으려면 지가 혼자 먹어야지. 대통령이 밥상 차려주면 지가 혼자 먹어야지. 왜 이재명이한테 야 너도 숟가락 들고 와라고 하냐고. 이 바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이야.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이제 대충 다 이제 알게 됐어요. 뭐냐? 저 최재형이 거의 간첩이나 다름없는 용공분자가 치밀하게 그 종북주사파 유튜브랑 계획을 해가지고 함정을 파고 빠뜨리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친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제대로 그걸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이제 지금은 대충 알려졌지만. 그러니까 이 선거 때 내용도 잘 모르면서 한동훈이 쪽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부적절했다 막 이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선거에 직접 나설 수는 없고 또 대통령도 선거에 직접 나설 수 없는데 대통령 부인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이한테 그러면 좋다, 사과할 테니 언제 어느 수준으로 어디서 사과하면 당에 제일 도움이 되겠는지를 얘기해 달라. 그럼 문자 보낸 거예요. 이걸 씹은 거거든 한동훈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5번을 씹은 거거든. 그러면 아니 김건희 여사는 왜 한동훈이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 쓸데없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유파 진영에 조금 이제 생각이 있는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겠어요. 뭐냐.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특수부 검사를 한 20여 년 가까이 했어요. 이 특수부 검사는 거대 권력과 싸우는 거예요. 되게 수사 상대가 대통령 친인척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거나 재벌이거나 장군이거나 막 이렇거든요. 또는 같은 검사거나. 그러니까 엄청 센 사람들과 싸우는 수사예요. 그래서 그걸 거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특수부는 특수부 검사가 됐다는 것은 그런 거대 권력과 맞짱 뜬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나름의 독특한 어떤 문화와 팀워크가 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특수부 검사라고 하는 거는.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윤석열 검사도 특수부통 검사로서 자기와 함께 호흡 맞추는 그 부하 검사들을 쭉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하고 있었어요. 그 한동훈이가 그 윤석열 특수팀의 막내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여러 훌륭한 특수부 검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그 좀 빛이 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총대를 매야 될 사건도 있고 뭐 좀 손에 막 더러운 걸 묻혀야 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깔끔하게 언론에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사건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한동훈이는 하여튼 지가 직접 뭐 손에 뭐 오물이 묻고 막 이러는 거는 하여튼 최대한 안 하려고 했던 검사예요. 그게 이제 세대적인 특성이 그렇대. 이 73년생 X세대가 좀 그 세대적 특성이 그렇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검사들 그것도 선배 검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배 검사들은 뭐 손에 뭐 피도 묻히고 뭐 오물도 묻히고 막 온몸에 막 상처도 있으면서도 거악과 막 몸을 막 던져서 싸우는데 막는데 저게 자꾸 그런 진 자리는 피하고 마른 자리나 찾아다니는 것 같이 되면 이게 망따 당하기가 쉽다. 그 귀여울 때도 한두 번이지. 뺀질뺀질해 보이잖아.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윤석열 검사가 야 그러지 마라. 아직 걔네 세대적 특성이 그렇대. 그러면서 이제 안아준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포용력과 리더십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아니, 그러면 술이라도 마시는 흉내라도 내야지. 이 한동훈이는 술을 못 마신대요. 저처럼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는지, 저희는 집안이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어요. 이제 술 마시면 죽어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그런데 우리 고성범 본부장이나 저가 그런데 그래도 저희는 술자리는 좋아합니다. 술은 안 마시는데 술자리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술자리 끝날 때까지 있어야 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집에 데려다 주는 거야. 정신 멀쩡한 게 나밖에 없는데 친구들이 다 이제 맛이 갔는데 어떡하겠어요? 버리고 가요? 늘 마지막 술자리 정리하고 그리고 집에까지 다 가는 거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즐겁더라고. 근데 한동훈이는 지가 안 마시면 술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세대인 거예요. 그게 한동훈이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그 세대적 특성이 그렇대. 그럼 내가 술 안 마시는데 내가 술자리에 왜 있냐 그러고 먼저 일어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검사 시절부터 좀 자기밖에 모르는 뺀질뺀질한 이런 게 있는 거를 윤석열 검사가 다 이렇게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포용하고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도 아이고 저 막내 검사가 고생 많다. 나이 차이가 1살인가 김건희 여사가 아마 1살 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적인 이해도 더 잘 되는 거지. 윤석열 검사하고는 나이 차이가 한참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한동훈을 챙기기 시작했고 그 한동훈도 사람인데 고마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뭐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거 자기 상관인 윤석열 검사한테 직접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그냥 김건희 여사한테 그냥 누나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카톡 메시지가 300회가 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남편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랑 카톡을 300회 했다 그러면 의심받지 당장.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는 그런 관계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카톡으로 의논하고 서로 통화하고 했던 그런 관계니까 김건희 여사가 마침 선거를 책임진 한동훈한테 그래 그럼 내가 사과할게요. 근데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그 판단을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넘긴 거예요. 이걸 씹은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 관계를 역사를 알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동훈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귀하게 생각하고 아꼈던 한동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잖아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언론 프레이를 하고 그것도 대통령을 상대로 언론 프레이를 하잖아.
독대 하면서. 이러니 그러면서 지것들은 대통령이 그래도 자기들을 봐주기를 바라는 거야. 너무 심하게 때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차별화할 텐데 우리는 윤석열과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차별화할 건데 그래서 윤석열도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도 공격할 건데 그래도 이게 우호적인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분 상하지 말고 잘 봐줘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정치 좀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입에 차마 나오지 못하는 말을 지금 한동훈 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얘기다. 현실 속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정말 희귀한 전두환 노태우 간의 우호적 차별화 사례가 있긴 있으나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관계는 전혀 그런 것을 갖다 붙일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다시 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한동훈이가 딴짓 못하고 딴 생각 못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협박하는 거다. 대통령이 죽으면 너부터 죽는다. 근데 이게 그냥 협박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죽였어요.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가. 그때 이 자들이 자기들 죽겠다고 박근혜를 죽였나요? 아니에요. 박근혜를 죽이면 당권을 자기들이 잡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또 대통령이 안 돼도 저 박지원이 이런 노회한 자들하고 야합을 해서 내각제 개헌을 해갖고서 총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다 지 계산하고 지가 살려고 박근혜 죽인 거거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죽인 순간 김무성이 유승민이는 아예 지그 동네에 얼굴을 못 내밀잖아요. 유승민이가 대구 동구에 출마를 못 하잖아. 김무성이가 몇 년이나 지난 이번 총선에 지 영도에 나갔어요. 근데 결국은 지가 혼자서 알아서 문 닫고 도망왔잖아. 이게 우리 국민들이 꼭 영남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런 배신자들 제일 싫어하거든.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못 붙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한동훈이가 봤어. 한동훈 세력들도 아무리 머리가 없어도 그 정도는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너희들이 배신하고 부역해서 윤석열 대통령 종북 주사파들이 탄핵하는데 너희들이 대통령 배신하고 종북 주사파에 부역해서 대통령을 죽이는 순간 너네도 끝이다. 너네도 죽는다. 훨씬 비참하게 죽는다. 이거를 끊임없이 경고를 해줘야 돼. 근데 이게 단순한 협박성 경고가 아니라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네가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먹고 대통령을 수호하는데 앞장서면 그러면 자유우파가 너를 지지하지 않을 리가 없다. 지금 영남권에서 지지율 떨어져 60대 이상에서 지지율 떨어져 지금 보수 성향에서 지지율 떨어져 그래서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이라도 한동훈이 생각을 바꿔서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김건희 여사부터 내가 몸으로 보호하겠다. 이렇게 오늘 오후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꾸면 난 지금부터라도 한동훈 지지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지가 살지. 그게 한동훈이 사는 길이고 한동훈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 그래서 제가 그 길이 있다는 걸 벌써 몇 달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몇 달째. 이게 아직까지도 이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자꾸 지금 지 죽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협박하면서 동시에 사는 길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는 길도 열어주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셰익스피어 햄릿의 캐릭터 is 운명, 성격이 운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격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실수하신 거죠. 그를 Justice of Law로 하야한 게 법무부 장관 거기서부터 잘못됐고요. 제가 지금 이 나이인데 정말 저도 엄청나게 지지하고 그거 했지만은 정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나 고 박사님 덕분에 계속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세 가지. 이걸 타개해 나가는 방법이 한동훈을 죽이는 아까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는 믿습니다만은 결국 한동훈도 자기 성격 때문에 그렇게 못할 거라고 믿어요. 그 생각하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아까 소개 안 한 것 중에 제가 60나라 정도를 이제 목사님들 통역하러 다녔습니다. 동시 통역을. 근데 성경을 제가 보면서 세 가지를 제가 알게 됐는데요. 지혜를. 성경이 얘기하는 게 간단하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아니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Talking of Politics and Government. 정치와 정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66권이. 그러니까 예수가 1000년 동안 왕국하기 전에 200여 나라의 왕들에 대한 얘기 누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한테 잘해줄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맨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것만 얘기하는 게 세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성경도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7년의 환란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만 당합니다. 예수를 죽인. 그러니까 그게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는 지금 제가 개발하고 있는 것을 한 30년 걸렸는데 무한동력 발전 지금 산호세 그 스타트업 인베스터하고 지금 얘기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할 텐데 제가 지금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박사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해결하는 어떤 방법은 저도 아이디어하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 윤 대통령께서 지금 이대로 강하게 그대로 나가시는 게 좋은 것 같고 한동훈을 두 가지로 강하게 아니면 강하게 그냥 그를 책망하고 잡든지 아니면 몰아내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한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우선 우리가 이제 정치를 평론하는데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도자의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상황에 두 사람의 정치 지도자를 넣어 놓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이 두 사람의 정치 지도자 중에 이를테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가면 밀고 나갈 것도 한동훈 같은 사람을 집어넣으면은 그냥 주저주저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성격 차이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사람이 따뜻한 것 같아요. 정이 많고 따뜻하고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세운 때 그게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에게 그게 불이익이 돼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담대함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거의 옷 벗을 뻔 했잖아요. 근데 그 담대함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 벌써 2년 반 지났는데 사실은 표 계산을 하는 정치꾼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것만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 표 떨어지는 짓만 한 거야.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포퓰리즘을 경계해도 막상 선거 때 국민들한테 돈을 뿌리면 표가 돼서 돌아와요. 종북 주사파들이 5년 동안 헤쳐먹은 거거든. 그 바람에 국고는 400조 이상 빚이 더 늘어서 1000조가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긴축 예산을 하는 거야. 선거를 앞두고 팽창 예산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긴축 예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밀어붙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4대 개혁, 5대 개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개혁도 역대 정권이 의사들과 싸워서 이긴 정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김대중이부터 시작해서 9번 싸웠는데 9번 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이 의료개혁 진작에 끝났어요. 좌절되고 좌초되고 끝났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10개월 이상 환자 곁을 떠나면서까지 저항했던 적도 없어. 왜냐? 역대 정권은 그 전에 다 포기했거든. 그 전에 다 항복했거든. 조금 움직이려고 그러면 항복해버렸거든. 이게 윤석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이 세운 이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개혁 과제들을 표가 되건 안 되건 누가 욕을 하건 안 하건 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한테 속도 조절하라고는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속도 조절을 해야 될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야. 이 방향으로 가야 대한민국이 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당이 여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당이. 근데 한동훈이가 자꾸 어긋장을 놓으면 사실은 한동훈이는 대선에 나가려면 내년 9월쯤에는 그만둬야 돼. 어차피 당헌 당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임기 2년도 채우지 못해요.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도 못하고 지휘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객도 객 나름이지 하도 행패를 많이 부리고 이게 거의 집을 거들낼 것처럼 하니까 야 이거 내년 9월에 얌전하게 물러가기 전에 빨리 좀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홍준표가 저거 용병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다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하는 얘기라서 이거를 한동훈 쪽에서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교회와 관련된 것인데 저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학과 정치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기독교 역사를 좀 들어봐 볼 기회가 있었고 작년에 제가 굉장히 감명받은 자리가 인천에 있는 침례교회 사랑 정동수 목사 그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하고도 대화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그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불교는 안 그러냐? 불교도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종교입니다. 현존하는 불교가 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불교의 그 특색 그러면 호국불교라고 한마디로 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호국불교가 뭡니까? 국가의 종교라는 뜻인데 그건 정치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유교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정책 발언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거를 뭘 좀 잘못 알고서 정교분리인데 어디 교회가 나서냐 자꾸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폄하하는데 그거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지난 5년간 그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과 맞서 싸웠던 광화문 국민대혁명 이것의 본질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또는 뭐 종북주사파든 핵심은 공산주의 이념이잖아요. 변형이 됐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공산주의 이념이잖아. 이 공산주의와 하늘을 함께 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관계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2019년 광화문 국민대혁명은 공산주의와 기독교 간의 전면전이었어요. 거기서 기독교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조금 역사를 확장하면 공산주의가 지구상에 나타난 150년의 역사에 그 공산주의와 가장 치열하게 맞짱떠서 싸운 세력이 어디냐? 기독교 세력이에요. 그리고 그 기독교 세력과의 전쟁에서 공산주의가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2019년 광화문 국민대혁명이. 그래서 이런 이 기독교의 그 어떤 역사적 역할 또는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건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인색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종북주사파의 마지막 총공세에 맞서 싸울 가장 강력한 우리 자유우파 진지의 구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저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종북주사파가 정권을 잡고 문재인보다 더 사악한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막 세력이 막 내려와서 설치고 할 그때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싸울 세력이 어디 있을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공산당과 하늘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이 기독교의 현재적 의미, 현재의 그 어떤 정치적 의미를 좀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인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대화가 저한테 이런 많은 인사이트를 줬다는 점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노무현이 대통령 되고 나서 샷다문 내고 아스팔트 나가서 애국운동 한 20여 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나는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20%대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요즘 텔레비도 보지도 않고 하도 속이 상해서 뉴스도 아예 보지 않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유튜브도 유일하게 그 소식을 접하고 그러는데 유튜브도 보기 싫고 그리고 살고 있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무 실망한 것이 지금 20%대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당선이 40몇 %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몇 %가 다 어디로 갔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열렬히 지지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윤석열이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뭐 가는 방향은 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수 우파라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마땅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지지를 하라고 그러면 지지를 하겠는데 정말 그렇게 맘먹고 있는 사람이 비단 저와 같은 사람뿐이겠는가. 그런 사람이 대다수라고 봅니다. 그 지금 그 대통령이 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 문재인, 이재명이 조국이 하나 처리 못하고 지금 너무 답답하다는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그 문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질문. 같은 맥락이신 것 같은데요. 이원석이 그다음에 한동훈, 송경호 그 체제 2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으니까 이번에 들어선 박성재 모임에서 한 패였습니다. 고등학교 후배되고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자주 출연해서 도태우 변호사 그 친구도 우리 한 10년 정도 후배됩니다. 그래서 같이 모임에서 봤는데 이창수가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쓰리톱 체제가 아마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기분도 좋고.
그래서 그거는 사법적인 부분이니까 그쪽에 맡기고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 상당히 사실은 옛날에 국회에서 좌파들하고 싸울 때 그 아주 샤프한 면에 제가 매료돼서 사실은요. 그래서 인천에 내려와서 따라다녔는데 결국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한동훈 대표는 진중권이라든지 이런 젊은 좌파 애들하고 같이 놀아가지고 제가 사민주의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는 아예 지금 윤 대통령하고 같이 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끌어내려야 된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예, 알겠어요. 예. 어제 광화문에서 그분 유튜브에서도 말씀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던데 신의 한수 신 그분이 한 말씀하시던데 예, 끌어내려자 그러는데 박사님 교수도 그런 부분에서 감사합니다. 한동훈이가 저 상동에 유세하러 왔을 때 맨발 벗고 뛰어나가서 악수했고 지지했거든요. 그 국회에서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이제 악수했을 때는 너무 반해가지고 좋아서 국회에서 싸우는 걸 보고 그 이후에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정의 구현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결론은 부천에 좌파가 80%예요. 호남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 뭐 호남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한 마음이라 믿고 저희 부천에 이런 모임이 없었어요. 간절히 바랬거든요. 저는 정치를 오래 이제 좀 관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모인 사람들만이라도 뭐 총대를 제가 민다 그러면 좀 그건 이제 좀 너무 오버한 거고요. 저도 일원이 돼서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모인 분들 열심히 고성국 박사님을 주로 해서 열심히 좀 돕자고요. 여기서 제가 제일 누나고 언니예요. 제가 82이니까. 그런데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저 어른 얘기하셨듯이 부천에 아미고가 얼마나 됐어요? 내가 물었어요. 전화 왔을 때 몇 명 되셨. 오늘 보니까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린 아미고 회원으로 단톡방도 만들고 이왕에 만나셨으니 좀 도움을 받아서 해서 차근차근 공부해가면서 저녁에 아침에 7시 20분 방송도 듣고 저녁 평론도 듣고 하면서 공부해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는 힘을 합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심이 무서워서요. 다들 한동훈 처우에 나타났을 때 국회에서 좌파들한테 말 한마디도 안 지고서 싸울 때는 뭐 정말 열광적인 지지를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닭싸움처럼 말이 빨리 나오고 근데 아주 독특한 그 한동훈식 어법이 있어서 제가 그때 그 한동훈이 나온 초기에 이거 비대위원장감은 아니다. 비대위원장은 온 이 공천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나니까 한동훈이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면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선대위원장으로 쓰자.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경험도 많고 그런 배포가 있는 원희룡이로 쓰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게 관철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동훈의 어법이 저렇게 계속 가는 거는 좌파가 얘기할 때 말꼬리 잡아서 싸우는 걸로는 효과적이지만 이거는 대통령감은 안 된다. 대중 지도자로는 요 수준으로는 안 된다. 라고 제가 정말로 애정을 담아서 비판적 조언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한동훈 지지자들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한 10개월 전입니다. 그 후로 저도 어쨌든 이 선거를 치러야 됐기 때문에 한동훈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뭐 그냥 눈에 여기저기 보이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잖아요. 제가 그래도 정치를 한 40년 평론해온 입장에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꾸 징후들이 보이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또 미리 좀 경고도 하고 그때마다 어쨌든 이 한동훈 지지자들이 심지어는 고성구 TV를 좌표를 찍어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구독 취소를 집단적으로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뭐 100만 유튜버가 뭐 구독자 한 몇천 명 빠진다고 해서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그런데 막상 구독자 숫자가 준다든지 막 이러면은 우리 스태프들부터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빠져나가셨던 분들이 다시 내가 판단 잘못했다. 지켜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고 박사가 좀 성견지명을 가지고 미리 경계를 했는데 한동훈이 그걸 쓴 약이라고 생각하고 잘 소화를 시켰으면
지금의 한동훈과는 다른 정말 업그레이드된 한동훈 대중정치 지도자가 됐을 텐데 아쉽다 이러시면서 다시 다 들어오고 계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민심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불과 한동훈한테 거의 올인하다시피 지지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돌아선 게 6개월이 안 걸려요. 6개월이 안 걸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새로운 사람을 다시 예전에 한동훈처럼 다시 이렇게 붐업을 해서 띄우는데도 6개월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직 우리 대선까지 2년 6개월이나 남아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김문수 뜨는 거 보세요. 한 달 만에 뜬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미디어 정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상파나 또는 옛날 조중동 이런 것만 있었을 때는 한 사람 띄우는데 막 1년, 2년씩 걸렸어.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유튜브에서 한 몇 번 발언하는 걸로 순식간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잘못하면 순식간에 떨어져. 그만큼 민감성이 높은 정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동훈의 급속한 추락 그리고 김문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올라가기 시작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민심이 예전 같으면 조중동을 통해서 걸러지거나 뭐 지상파를 통해서 반영이 될 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걸러지면서 왜곡되면서 반영이 되니까 안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바로 반영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런 점에서 예전에 비해서 이 SNS 시대, 미디어 정치 시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정치적 비중이 더 커졌다. 정치적 영향력이 더 커졌고 발언권이 훨씬 더 세졌다. 한동훈이나 나나 1대1로 SNS는 활동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특히 자유파 진영에서 정광훈 목사가 어제 집회를 하는 걸 보면 역시 동원력을 여전히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고성호TV에 바로 여러분들이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데는 굉장한 그 전파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좋은 말씀 하셨지만 아미고를 중심으로 고성호TV의 정치적 영향력을 좋은 방향으로 선용해서 대통령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김건희 여사 지키고 그리고 3년 후 정권 재창출하고 하는 데까지 여러분 저하고 손잡고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